22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와, 곳곳에서 벚꽃 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이 지정한 이 표준 나무라는 걸 기준으로 공식 개화를 따지는데요. 부산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이른 벚꽃이라고 합니다. 네. 대구도 어제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른 벚꽃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징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침 이틀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상크리 여러분, 이거는 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메시지 고맙습니다. 어제 생방송 인증사진 당첨자 두 분 자막으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올리실 때 샵 상암동 클래스 해시태그 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고 힘차게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재 기상캐스터.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던데요. 언제부터 내리는 걸까요? 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50mm, 남부지방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강원 남부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건조주의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이 적은 지역은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서요. 서울과 인천, 충남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많이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 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높고요. 낮 기온은 24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10도, 부산 15도로 벌써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4도, 창원, 부산 20도로 다소 덥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셔도 좋겠지만 일교차가 15도로 커서 건강관리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죠. 운전자의 건강이 운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간대인데요. 이 서울 시내 상황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노원구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 길, 올림픽대로 타신다면 43분, 강변북로는 4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진입을 앞둔 경인고속도로 상황 먼저 보실 텐데요. 120번 고속도로고요. 서울 쪽 부천부터 신월까지 5km 구간 막힙니다.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가는 15번 서해안선은 일찍분기점부터 정체인데요. 이 정체 금천 부근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번 경부선은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8km 구간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소요 시간 17분 정도입니다. 전자석 안전대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 받은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못 늘리는 조항이 공개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반미연대를 과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정치권 공방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의제를 18세기 조선시대 달 항아리가 미국 뉴욕 경매에서 우리 돈 6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일부 새 아파트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는 일이 있다는데 머니클래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상클라이프, 더 글로리 스타들의 차기 행보, 박수홍 씨 부부 재판 출석 소식 등 연예계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내놨는데
우리 기업의 우려에도 한미 모두의 이익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서 미국에도 투자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날 상무부의 마이크 슈미트 국장은 한국과 대만, 일본 특파원을 대상으로 이런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that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에서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를 늘리는 건 허용키로 해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동맹을 배려하는 게 맞냐는 기자 질문에 그동안 한국 대표단을 꾸준히 만났다며 이 규정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 안보 이익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활발히 투자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서로 안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서방 국가들 보란 듯 밀착 공조를 과시한 건데요. 전날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철갑 상어수프 같은 산해 진미를 제공하는 등 초특급 의전을 베풀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둘째 날,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갖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이익, 무엇보다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의했습니다. 同普京总统保持密切沟通，共同引领中俄关系行稳致远。 Вчера вечером мы обстоятельно обсудили весь комплекс вопросов двусторонней повестки дня, актуаль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세계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방문 기간 시 주석을 대하는 푸틴 대통령의 환대는 그야말로 초특급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첫날 가진 만찬에서 4시간 반 동안 철갑상어 수프와 사슴고기 등 7가지 산해 진미를 내놓으며 각별히 챙겼습니다. 만찬주는 흑해 연안에서 생산된 러시아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3년임을 축하하고 시 주석은 러시아의 승리로 화답했습니다. За процветани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НР. Гэньбэй. 둘째 날 공식 환영식은 대리석 바닥과 금빛 샹들리에로 장식된 크렘린궁 성게오르기 홀에서 치러졌습니다. 외신들은 그야말로 황제의 장엄함으로 가득 찬 의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회담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이 가져올 효과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결단한 배경부터 밝혔습니다. 방점은 과거가 아닌 미래였습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단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호응도 뒤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란 비판에 더해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실체 없는 비난과 망국적인 선동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신을사조약에 버금간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상 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세를 펴자 박 장관은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며 심각한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귀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회담 성과를 과하게 깎아내리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상 발언에 정부가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일본인 개인 소장자가 내놓은 18세기 조선시대 다랑아리가 60억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시간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다랑아리는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초 추정가였던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금액으로 크리스티 측은 이런 상태의 조선 도자는 매우 드물어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나 너무 놀았다. 이용 캐스터 개나리인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생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립니다.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도성 기자, 어제 바다 다녀왔습니까? 왜요? 왜 그물을 입고 나왔죠? 그물이라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의상을. 예, 예쁩니다. 저는 예뻐요. 이도성 기자는 자두 같고 이용주 캐스터는 레몬 같아요. 아주 상큼하게. 진달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봄꽃, 자, 철쭉. 진달래 씨 도시락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행복한 사람들인데요. 이게 기독교 복음선교회 JEMS 관련 소식입니다. 네. 저희 JTBC 취재 결과 JEMS에서 이 주요 외부 인사들을 관리하고 선교하는 엘리트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조직 이름이 방금 제가 들었던 이 행복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중진 의원과 대학 총장 등을 접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대외 협력 부서 뭐 이런 것처럼 참 치밀한데, 이 조직에서 그 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좀 엉터리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 모임의 회원인 한 박사가 쓴 건데요. 이 성중독이라는 엉터리 심리 분석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단순히 선교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연예인, 정치, 거기에 박사들은 다 들어간다고 교수 박사들. 충격적입니다. 이 총재 정명석 최근 재판 지연 의혹도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 이 정명석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법정에 안 나왔는데 이 정명석 측에서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명석의 구속 만기는 다음 달 27일입니다. 1심 판결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으면은 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뭘 봤는데 네. JMS 교회라 그래서 명단이 인터넷에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 보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명하시는 분들도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면은 뭐 자신들을 숨기기도 하고 뭐 이게 가짜, 잘못된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JMS 교회로 지목된 곳을 찾아가 봤더니 며칠 전까지 있던 교회 간판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다른 곳들도 간판이 있었다는 그 흔적만 남은 채 원래 있던, 지금 보면은 저렇게 교회 붙어 있었는데 사라졌고 저기도 흔적만 남고 간판을 뗀 상황입니다. 실제 JMS 교회와는 관계가 없지만 JMS란 이름이 붙은 업체들은 웃지 못할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이름인 전민식, 이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지은 한 피트니스 업체에는 한때 문의 전화가 빗발쳐서 홈페이지도 아이고.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매출적인 부분이랑 이제 하루에 오는 고객들도 조금씩 줄기는 했었어요. 20-30% 정도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너무 억울해. 제 이름이면 LDS 헬스장, 피트니스를 지었는데. 우리 전민식 대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전민식의 이니셜 JMS인데 이렇게 전국의 학원과 미용실, 골프장 등 JMS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은 모두 92곳이라고 합니다. 참 거참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말 그대로 우픈 상황인데 이게 선의의 이런 피해자가 생기니까, 애꿎은 피해가 생기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만취 운전한 딸.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어제 새벽 한 40대 여성이 만취 상대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고까지 냈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구급차도 보이죠. 환자를 싣고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새벽 4시 10분쯤입니다. 4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여성을 치였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예. 빈대 피해자가 다름 아닌 A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지금 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머니를 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경찰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딸이 혼자 사는 어머니 집을 방문한 뒤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인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일단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게 우선이겠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이제 사고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사고가 난 곳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벗어난 직후 이어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지, 어쩌다가 정확히 사고가 난 것인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차량을 막다가 넘어지면서 역과가 된 건지 아니면 차량이 옆에 있던 그 피해자를 못 보고 그대로 치고 역과가 된 건지. 역과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밟고 지나갔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가해자인 딸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서 장례 절차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길 예정입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다시 한번 위험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퇴원은 했지만인데요. 네네. 이게 지난주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린 사건이죠. 대구에서 한 30대 여성이 아이를 낳고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또 다른 30대 여성이 나타나서 자신이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죠. 네. 태어나자마자 오갈 곳이 없어진 이 남자아이,
최근에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소식 소개해 주셨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아이가 낳은 친모가 아니라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됐다고요? 네, 아이를 병원에 두고 사라진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사라졌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의심자로 보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구청이 임시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밖에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구 남구청 측은 경험이 많은 위탁 가정을 선정했고 아이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아이가 무슨 고생입니까? 아이 엄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엄마는 출산 직후 사라졌고 다른 여성이 엄마라고 주장을 한다. 이 상황 아동 매매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엄마라고 주장했던 이 B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B씨는 아이를 낳은 A씨가 아이를 낳기 전 자신이 병원비를 내주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수년 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고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금전 거래가 확인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A씨 현재 양육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아이를 낳은 엄마 그리고 데려가려고 한 다른 여성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되든 그 아이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도순 기자 잘 들었고요. 다음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이 상클 초반에 리포트로 전해드린 중러 정상회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렇게 손을 맞잡은 시점에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가 전쟁이 벌어진 국가를 간 건 처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대규모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학살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폭탄의 피해국인 일본은 러시아의 핵 위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월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Прем'єр-міністр Кішида запросив мене взяти участь у саміті Групи Семи, який запланований на травень в місті Хіросима, прийняв запрошення для участі в онлайн-форматі.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양새가 중국은 러시아로, 미국의 최동맹국인 일본은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대조되는 행보네요. CNN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Deep divisions in Northeastern Asia.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깊은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역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외신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 상황만 생각해도 좀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 대립구도 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이분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북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늘어났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IA 월드 팩트북을 보시면요. 북한의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간은 남성이 최장 10년, 여성은 최장 8년이라는 내용입니다. 야, 최장 10년, 군대를 10년. 저는 2년 좀 안 되게 갔다 왔는데 꽤 길었거든요, 저한테도. 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요. 북한이 최근에 농촌에서 3년 농사를 지어야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복무기간이 다시 연장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는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년 사이에 바뀐 겁니다. 아니 뭐 군대가 뭐 고무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늘었다 줄었다 뭐 지금 사실 올해 군대 가는 북한 청년들이 가장 눈물 날 상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북한의 지금 신년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네. 지난 주말 북한 기간지 노동신문에서는 쌀이 곧 자주이고 자립이라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최근 유엔에서도 북한 인구의 42%가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주민 10명 중에 4명이 아이고. 영양실조 상태라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 소식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세상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만 없어? 이따 김인만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네,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내 집은 없지? 자,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보실까요? 네. 따라라라따. 자, 이 집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자, 제가 또 눈이 확 떠질 만한 이 매물, 부동산 매물 갖고 왔거든요. 자, 아파트예요. 근데 도심이죠. 지금 도쿄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집이 괜찮아 보이는데 단점이 조금 작아요. 문 열자마자 바로 저렇게. 그죠? 구성 공간에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어요. 지금 보시면 화장실 앞에 바로 이제 주방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발상이 좀 기가 막히죠. 야, 근데 지금 보시면 변기 안 습니다. 너무 좁다. 무릎이 닿아요. 너무 지금. 작아서 저는 저기 못 앉을 것 같은데. 네, 저기 진짜 이도성 기자 못 앉죠? 네, 그리고 저기 앉아서 요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신발 한 3켤레 벗어놓으면 현관 이미 꽉 차고요. 샤워할 때 사실 문 열어놓고 씻어야 편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면적이 9제곱미터, 3평이 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임대료가 주변보다 확실히 쌉니다. 한 달에 7만 엔.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좀 안 돼요. 보증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보증금이 없구나. 네. 근데 그게 저렴한 편인 거면 필수면 비싼데. 너무 70만 원이면 비싼데요? 비싼 건데 여기가 이제 도쿄 도심이잖아요. 원래 비싸기로 좀 유명한 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30만 원 정도나 싸다고 하네요. 우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모아서 좋은 데로 가겠다 이런 젊은이들의 좀 꿈이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꿈을 이제 꿈꾸는 이 드림 하우스를 위한 이 드림을 꿈꾸는 곳이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초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아무래도 이 편의성과 경제력 때문에 삶의 질을 희생하는 젊은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렴한 도시주택이 부족하다는 점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 돈을 쫘라락 펼쳐놓고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열심히 세고 막 착착 정리하고 지금 손이 엄청 바쁩니다. 요즘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른바 돈봉투 챌린지입니다. 신종 돈 자랑인가요? 네, 뭐 플렉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플렉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샵 캐시 스터핑.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게 현금 분류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봉투에 나눠 담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요즘처럼 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나 하던 건데 최근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장 쪼개 같은 거구나. 근데 요즘은 카드 쓰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페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라더라고요. 모든 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결정한 뒤에 집세, 쇼핑 등 이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담아두니까 쓰면 쓰는 대로 이 돈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절약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걸 해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지면서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 무슨 페이 많이 쓰는데 쓸 때는 뭐 10,000원, 20,000원인데 한 달 모아놓고 보면은 등골이 휘어요, 등골이. 깜짝 놀라죠. 네, 그 마지막 연말에. 이게 다소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도 현금을 써서 소비에 대한 통제감을 얻는다는 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쪼들리는 살림에 소비를 점검해 봐야겠다 싶으면 이 현금 봉투 시스템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캐시. 저 해야겠어요. 네, 저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악몽이 된 이삿날, 아파트 입주 대란, 무슨 일?
드림하우스, 내 집,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분양받은 이 새 아파트에 이사하는 기분은 정말 기대되고 설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몇몇 신축 아파트에서 공사비 문제와 각종 소송 때문에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언제 들어갈지 확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일이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도쿄 9제곱미터 아파트 이것도 보셨는데 네네.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이제 딱 이제 성공해서 신축 아파트 계약했어요. 네네. 이사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네. 못 들어가는 이 황당한 경우 왜 뭐 실제로 많다면서요? 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사례는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 강남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네.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인데요. 네. 이 아파트가 35개 동 3,375세대 엄청난 대단지고요. 네. 최근에 강남에 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 유명한 아파트가 입주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아하. 이유는 소송 때문인데요. 보통 소송이라고 한다면 뭐 조합원과 뭐 상가 이렇게 소송이 되는데 네네. 유치원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유치원이요? 유치원이 원래 단지 내에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치. 아하. 위치를 있는 자리 그대로 해달라라는 게 요구 조건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땅. 나는 단독 필지, 내 가지고 있는 땅을 그대로 인정해달라. 조합에서는 아니다. 공유 지분 모두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 결과가 1승 1패가 나왔습니다. 아하. 자리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법 때문에 자리가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이겼고요. 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유치원이 이겼는데 문제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언제 나왔냐면 1월 달에 나옵니다. 이제 입주가 2월 28일 날 입주해야 되는데 네. 1월 달에 소송 결과가 나와서 유치원 측에서는 입주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건설사 조합에서는 강남구청에 부분 준공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입주하다 보니까 유치원 측에서는 야 내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입주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해서 입주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또 걸게 되는데 그 소송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이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또 그 효력 정지 신청을 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또 부분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서 네네. 한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입주가 시작은 됐는데 24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4일 전에 입주를 막아달라는 거는 이제 입주가 허용이 됐는데 24일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입주는 막는 대신에 입주는 가능한 대신에 이제 등기가 안 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 서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예, 충남 서산은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닌데 네네. 유치원은 아닌데 네네. 이제 바깥에 있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카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리프트가 5개가 있는데 1개가 지장을 받는다. 내 영업에 지장을 준다 해서 민원을 넣게 되고요. 이제 서산시청에서는 민원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 승인을 못 내주겠다. 입주 못해. 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단지 안팎에 있는 그 사업장, 뭐 유치원, 카센터 이렇게 좀 분쟁이 네네. 있는 건데 네네. 그거 말고도 또 뭐 다른 사례 보니까 뭐 공사비 갈등이 좀 요새 있다고. 공사비 갈등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신목동 파라곤이라는 아파트가 네네.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충격적인 게 아예 건설사에서 입주를 못하게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로 문을 막고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유명한 아파트냐면 2020년 9월에 147대 1이 나왔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전용 59 같은 경우는 우리 청약 가점제가 84점이 만점이거든요. 네네. 84점 만점에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만점자가 당첨이 되는 그 유명한 아파트인데 만점을 받으려면 부양 가족이 6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유명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차로 막힌 거죠? 이 건설사가 막아버렸습니다. 네네네. 한 사람도 아니고 건설사가 왜 막았냐면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는 거죠. 106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증액해달라. 원래 계약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조합층에서는 협의를 안 해준 거고요. 건설사에서는 왜 협의를 안 해줘? 106억 올려줘라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버리고 입주를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로 갈등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재값 이런 게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당분간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이게 코로나 시절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건축 자재비, 인건비,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기 지연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게 8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치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도
공사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여러 단지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공사비로 인한 그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이제 좀 빈번해지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입주가 지연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입주를 못하면 등기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내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삿집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보이다시피 이사를 못하는 그 이삿짐하고 계약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삿짐을 어디다 둘 겁니까? 보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등기가 안 나오니까 담보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재산권 팔지도 못합니다.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고 또 학교 보내야 되는데 주거지가 불명확하게 되니까 학교도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산 넘어 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 유치원 이런 거 이제 막 미리 전화해서 막 빈자리 이제 알아보고 해놨는데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죠. 날짜가 흐트러지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도미노 피해라고 진짜 실제로 말할 만한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갈등 주체끼리 뭐 예를 들면 아까 시공사와 조합 뭐 이런 식으로 갈등 주체끼리 풀어야겠지만 제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개포자의 같은 경우도 조합원과 유치원 간의 싸움이잖아요. 다툼인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세입자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던 신목동 8학원 같은 경우도 106억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8천에서 9천만 원 1인당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서를 쓸 때 세입자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히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등기가 안 날 때, 등기가 안 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세입자 같은 경우에 등기 안 난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에는 소유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왜? 등기부 등본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분양 대금이라든지 뭐 추가 분담금 연체가 된 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문 더 할게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아까 입주를 못하게 될 때 손해배상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장을 넣으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사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사를 못하게 되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그런 아파트 이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특약을 좀 넣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그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경알못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준공 승인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준공 승인이라는 게 아파트 다 지었어. 구청에서 야 아파트 다 지었으니까 마음 놓고 입주해도 돼라는 신호거든요. 준공 승인이 안 나면 입주를 할 수가 없고요. 준공 승인이 나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전 고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도 못하게 되고요. 재산권도. 그렇죠. 이게 등기도 못 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준공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지상파 채널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수요일 상클 라이프 연예뉴스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TV로 꾸준하게 그것도 이 베테랑 연예 전문 기자가 걸러주는 이 연예뉴스를 이렇게 듣는 게 참 기회가 드물거든요. 오늘도 계속 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힘들지. 오늘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 카메라가 있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 더 글로리 스타들의 행복한 차기작. 야, 이 더 글로리로 일약 스타가 된 배우들의 차기작이 벌써 다 막 정해지고 있다고. 네, 더 글로리 파트 2가 지난 10일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공개되고 3일 만에 1위를 석권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한 계단 내려와서 2위에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 인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연 배우들의 또 차기작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제 치밀하게 복수를 설계한 문동력의 배우 송혜교 씨는 OTT 드라마 자백의 대가에 출연을 합니다. 저도 그 소식 듣고 거의 막 기대감에 막 너무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우 한소희 씨랑 호흡을 맞춘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소희 씨와 함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한소희 씨가 이 게시물에 찾아와서 이젠 내 거야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좀 더글로리 박연진 캐릭터의 인기를 의식한 듯 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반응을 보여서 팬들에게 웃음을 전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차기작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박연진 역의 임지연 씨는 다음 작품 어떤 건가요? 배우 임지연 씨는 차기작이 벌써 또 차차기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네, 최강 악역으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임지연 씨는 올해 방송 예정인 SBS 드라마 국민사형 투표에 이제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국 5년차 경위 주연 역으로 출연을 할 예정인데요. 이 작품에서 배우 박혜진 씨, 박성웅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 차차기작은 배우 김태희 씨의 복귀작이거든요. 네,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박연진과는 좀 다른 결의 캐릭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차차기작까지 예정이 됐다는 건 정말 대세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학폭의 주범이었던 5인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학폭에 있었던 이제 가해자들 네.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시청자들과 제의를 하는 분은 이제 KBS 주말극 이번 주 토요일 날 첫 방송이 합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에 이제 출연을 하는 차주영 씨인데요. 이제 스튜어디스 혜정이로 활약을 했다면 이 작품에서는 약간 우아한 비서실장 역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합니다. 지금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 같죠? 네. 네,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재준 역에 이제 섬뜩한 악역을 보여줬던 배우 박성훈 씨 기억들 다들 하실 텐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남남에 출연을 해서 배우 최수영 씨와 호흡을 맞춥니다. 유쾌하고 톡톡 튀는 동거 이야기인데 인간미 가득한 작품이라서 전재준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약쟁이 그 이사라 역의 김희열아 씨는요? 김희열아 씨도 또 한 번의 강렬한 연기 변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7월 방송 예정인 TVN 이제 경이로운 소문 2 시즌 2로 찾아오거든요. 이 작품에서 악기 역을 소화합니다. 굉장히 또 아주 디테일한 아주 리얼한 연기를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악귀요, 악귀. 네. 우리 그 다들 새로운 캐릭터로 이렇게 변신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 있죠? 네, 파트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손명호 씨가 있습니다. 배우 김건우 씨인데요. 배우 김건우 씨는 5월에 개막하는 뮤지컬 파리빵집으로 이제 관객들과 만납니다. 네. 사실 손명호 씨는 최근에 극중 캐릭터와 굉장히 다른 반전 이력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굉장히 좀 극중에서는 좀 이런 학력이 굉장히 짧게 나오잖아요. 네, 가방끈이 짧은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분이 한예종 연구원의 수석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고요. 한예종 시절에 또 몸짱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뮤지컬에서는 또 노래 실력까지 또 자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까지. 자, 그런데 이 극중에서 학폭 5인방 외에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도현 씨. 네. 네, 송혜교 씨의 한정 이제 칼춤 추는 망나니 빼놓을 수 없죠. 네네. 네, 이도현 씨는 이제 JTBC 새 수목극 나쁜 엄마로 돌아옵니다. 네, 4월 26일 첫 방송 예정인데요. 배우 라미란 씨의 아들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자 호흡을 마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두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과 힐링을 그려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는 최민식 씨 그리고 김고은 씨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 파묘로 스크린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새 수목극 나쁜 엄마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제발 회사에서 촬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다른 또 모습을 볼 수 있는 더 글로리의 이 스타들 잘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 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로 인격 살인을 하면서 돈벌이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로 또 같이 박수홍 부부 재판 출석. 지난주에 이 방송인 박수홍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있었군요. 네, 박수홍 씨는 이제 지난 15일에 법정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네. 아내 김다혜 씨는 20일 날 출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원래 같이 이제 20일 날에는 같이 동반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박수홍 씨의 방송 스케줄 문제로 혼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지난 15일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날 박수홍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20일에는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날 김다혜 씨 혼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형과 관련한 재판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많이 보도해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그 박수홍 씨 부부와 그 유튜버 김용호 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용호 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에서 네.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박수홍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김다혜 씨가 박수홍 씨의 지인과 연인 사이였다. 마약을 했다는 등 사생활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김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에 나와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재판은 비연예인인 이제 김다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수홍 씨 측에서 이제 비공개로 이제 요청을 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김다혜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며 돈벌이를 하는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판에 앞서서 자신의 SNS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주장했던 루머를 온라인상에서 인용한 네티즌들을 향해서 아직도 피고인 김 씨의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공범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캡처를 한 댓글들도 공개했는데요.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퍼뜨린 허위사실 유포의 무서움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꼬집어줬습니다. 아이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당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유튜버의 그 어떤 파급력도 요새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또 해명하는 데는 그 연예인이나 그 연예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유튜버 김용호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나요? 앞서서 두 번의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도 입장은 같았는데요. 네. 이제 이날 재판이 끝난 후에 박수홍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이 20분 만에 끝나서 소명할 게 없었다. 김용호 씨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신문 자체가 금방 끝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5월 이제 18일 날 4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이날은 이제 박수홍 씨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제 그동안의 허위 사실들에 대한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짜뉴스 하니까 한 가지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배우 현빈 씨도 가짜뉴스 피해를 좀 보고 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인터넷에 이혼을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뜨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놀라셨죠. 엄청 찾아봤었어요. 네,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뉴스는 이제 지난 15일 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뉴스를 올렸는데요. 네네. 이 해당 영상에는 현빈 씨가 해외에 원정 도박을 가서 30억 원의 이상의 이제 빚을 져서 이제 재산적으로 이제 손실을 끼쳐서 손예진 씨와 합의 이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하. 근데 이게 두 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살고 있죠. 네. 아기도 있고. 네네.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근데 유튜브에서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시기상 맞지 않는 게 이 부부가 작년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으면 작년 9월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올해 3월 15일에 이혼을 했다고 이제 내용에 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 가짜 뉴스라는 걸 시기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 6일 만에 3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30만 건 이상의 조회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레카라는 말도 쓰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장사가 이른바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견인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현빈 씨랑 손예진 씨가 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소속 해명 나왔나요? 기분이 사실 너무 불쾌한 뉴스잖아요. 그래서 양측에 다 모두 이제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했고요. 네네. 현빈 씨 소속사 측에서는 요즘 유튜브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네. 신고하고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정도가 심하고 도를 넘는 사안이 생기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고요. 손예진 씨의 소속사 측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 내용을 또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그 유재석 씨도 뭐 이사를 갔네 안 갔네 뭐 이런 허위 사실 때문에 방송에서 해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 연예인에 대한 가짜 뉴스 이것도 참 뭐 누구에 대한 가짜 뉴스든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포함해서요. 조금 뒤에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 상클 2교시 이어지니까요. 황소영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기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밤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50mm, 남부지방에 최대 30mm, 수도권을 포함해서는 서울은 빗방울이 살짝 스치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이 적은 지역은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서요. 서울과 인천, 충남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대구 11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가량 올랐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24도, 창원, 부산 20도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늘 세계 물의 날입니다. 수질 오염, 물 부족 이런 문제를 좀 깨닫자는 차원에서 유엔이 정한 날인데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이대로라면 2025년 내후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요. 오늘 저희 오프닝 때도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 이게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 징표일 수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이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상크리 분들 오늘 물 쓰는, 아껴 쓰는 습관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암동 클라스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자, 황소영 기자 그리고 수요일의 남자 이도성 기자와 함께 연예계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댓글 지금부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본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